예, 안녕하십니까. 필사의 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예, 저는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밥을 먹고 영화 대부를 러닝 시간이 3시간이 넘는데 대부를 봤습니다. 잠깐 자기도 했고요. 대부 아주 명작입니다. 대작이고요.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말론 브란도 참 멋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 런닝머신 제 애물단지 요 런닝머신을 타면서 1시간 정도 타면서 영화를 봤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 헬스클럽에서 런닝머신 위에서 책을 좀 많이 읽었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런닝머신을 갖다 놓으면 집에서 런닝머신을 타면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무려 120만 원이나 줬는데 타진 않고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저거 산지가 5번인가 5번인가밖에 안 탔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더 많이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해보니까 운동이 참 잘 되더라고요. 예, 운동이 되니까 해보고 이제 앞으로 좀 자주 타야 되겠습니다.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 타면 딱 좋더라고요. 120만 원이나 줬는데 타야죠. 돈 아깝잖아요. 아우, 참,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집이 이렇게 보이는데 막 벽지도 찢어져 있고 좀 어수선해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벽지는 이 정견이가 다 뜯어놓은 거고요. 벽지 이사하면서 좀 새로 하고 싶었는데 후회됩니다. 안 했던 거를.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디오북을 할 생각이고요. 그 전에 오랜만에 안돼 중에 안돼 명상을 오랜만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중에 안돼 네 어허 안돼 정기현이가 저리가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클로버 30분 후에 알람 맞춰줘. 30분 뒤에 타이머를 해드릴게요.
에이 클로버 알람 꺼줘. 예, 영상을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디오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디오북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시존주의로. 이거는 오디오북은 한 1시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낮추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존주의로. 빅터 프랭클 김충선 역. 먼저 역자 서문이 있는데요. 역자 서문은 먼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문이 나옵니다. 자,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술가이며 정신의학자인 프랭클 박사는 크고 작은 갖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그의 환자들에게 때로 어째서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면 환자들은 대답한다. 한 사람은 자기의 삶이 자기 자식들에 대한 사랑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바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간직할 보람이 있는 추억 속에 잠기고 싶은 미련이 유일한 이유인지도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프랭클 박사는 이러한 대답에서 심리요법에 관한 지침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이 조각난 삶의 가느다란 시롤라기를 의미와 책임의 확고한 유형으로 짜 만드는 것이 프랑클 박사가 스스로 창안한 현대 실존적 분석과 로고 테라피의 목적이요 추구하는 바다. 프랭클 박사는 이 책에서 로고 테라피의 발견으로 이끌어간 체험을 설명하고 있다. 잔인한 죽음의 강제 수용소에서 보낸 기나긴 재수생활로 그는 그 자신의 벌거벗은 몸뚱아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리고 그의 아내 등이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했거나 가스 처형실로 보내졌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누이만을 제외하고 그의 온 가족은 강제 수용소에서 몰살당하고 만 셈이다.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고 모든 가치를 파멸당한 채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흉폭한 핍박 속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처형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몸을 떨어야 할 고통을 그가 어떻게 견뎌냈으며 어떻게 보람찬 삶을 발견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 다른 정신의학자들은 그와 같은 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정신의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가 아닌 그 누구라도 우리 인간의 조건을 슬기롭게 동정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었으리라. 프랭클 박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허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체험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뜻깊은 진실의 울림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의 권위를 높여주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그가 비엔나 대학교 의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이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우후죽순처럼 돋아나고 있는 로고테라피 치료의 명성이 바로 그가 직접 세우고 또 유명해진 비엔나 신경과 외래 환자 진료소에 유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먼저 빅터 프랭클의 이론과 치료의 접근을 그의 선구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업적과 견주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두 의학자는 기본적으로
신경질환의 본질과 치료에 관심을 갖고 있다. 프로이트는 갈등과 무의식의 동기로 인해 일어난 불안에서 우울증의 부조리라는 근원을 찾는다. 반면에 프랭클은 신경질환을 여러 형태로 분류하고 어떤 신경질환, 정신적 또는 심령적 신경증을 환자가 실존에서 찾지 못한 의미와 책임감을 원인으로 캐어내고 있다. 또 프로이트는 성생활의 욕구불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프랭클은 의미의 의지의 좌절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유럽은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크게 우회하여 실존적 분석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몇 가지 관련된 형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고테라피 학파인 것이다. 그러나 프랭클의 너그러운 외관상의 특징은 프로이트를 비난하기보다는 프로이트가 쌓아놓은 업적 위에 즐거이 그 자신의 업적을 쌓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실존적 치료를 내세우는 다른 유파와 결코 언쟁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과 유대를 갖고 공동 보조를 맞추려 하고 있다. 여기에 묘사된 이야기는 간결하나 예술적으로 구성되어 흥미롭게 이끌어지고 있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단번에 이 책을 독파한 경우가 꼭 2번 있었다. 너무나 매료되어 중간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줄거리의 중간쯤을 지나서 프랭클 박사는 그 자신의 노고테라피에 관한 철학을 도입한다. 그러나 그러한 도입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 사이에 너무나 세련되고 부드럽게 행하여졌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책을 다 읽고 날 때까지 강제 수용소의 잔인한 이야기 외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수필 문학이 전개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일로와. 이 자전적인 작품에서 독자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프랭클 박사는 그가 우스꽝스럽게도 벌거숭이가 된 그의 몸뚱아리 밖에는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인간이 무엇을 하게 되는가를 배운다. 그리고 그의 정감과 무관심이 얽혀서 흐르는 듯한 묘사는 독자들의 심금을 사로잡고 말리라. 먼저 인간이 무엇을 하게 되는가를 배운다. 먼저 인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차갑고도 초연해진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구원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그리고 곧 살아남을 가능성이 적은데도 남아있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작전이 묘사된다. 굶주림과 수모, 공포와 불의에 대한 깊은 분노가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 듯한 사랑하는 이의 영상, 종교, 음침한 유머 감각,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의 아픔을 아물게 해주는 나무나 노을 등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순간적인 주시에 의해 극복되는 광경이 이어진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위로는 그들의 고통이 분명히 뜻없다는 생각에서 헤어나 보다 더 큰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한 살아야겠다는 죄수의 의지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한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중심적인 주제인 실존주의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고통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통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삶에 어떠한 목적이라도 있다면 겪는 고통과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반드시 목적이 있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목적을 이야기해 줄 수 없다. 반드시 각자가 그 스스로 찾아내야 할 것이며 그 대답을 전제로 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가 찾아내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온갖 모독에도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랭클은 즐겨 니체의 말을 인용한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어떠한 상태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강제 수용소의 어떠한 상황도 죄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하도록 만들어지고 꾸며진다. 삶에서의 모든 친숙한 목표는 순간적으로 강탈당한다. 오직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마지막 인간의 자유로서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의 태도를 선택하여야 할 능력이었다. 옛날 스토아 학파와 똑같이 현대의 실존주의자들이 인정한 이 궁극적인 자유는 프랭클의 작품에서 뚜렷한 깊은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죄수들은 한낱 일반적인 사내들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사람은 그들의 고통이 보람찬 것으로 선택을 함으로써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그의 운명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증명하였다. '심리요법가로서의 저자는 자신이 어떠한 도움으로 그와 같이 특수한 인간 능력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 것은 당연하리라. 그리고 환자의 주의가 음침한데도 삶에 대해서 무엇을 책임져야 한다는 느낌을 깨우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프랭클 박사는 그 자신이 그의 동료 죄수들에게 행한 집단적 치료에 관한 설명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주고 있다. 출판사의 요청으로 프랭클 박사는 그의 자서전에 로고테라피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명백한 서술을 참고서와 더불어 덧붙여 놓았다. 지금까지 심리요법의 비엔나 제3학파에서 책을 펴낸 이들은 대부분 주로 독일에서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프랭클 박사의 체험담에 대한 보완을 독자들은 크게 환영하리라 생각한다. 유럽의 실존주의자들과는 달리 프랭클 박사는 비관론자도 아니요 반종교적인 사람도 아니다. 반대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고통과 악의 세력에 대해 몸소 부딪혔던 작가로서의 그의 인간이 공경을 초월하여 충분한 기자비의 진리를 발견한 인간의 능력을 놀랍도록 희망에 찬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내가 이 조그만 책자를 중심으로 권하는 것은 보석과 같이 반짝이는 극적인 이야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가장 깊은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야말로 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가장 뜻깊은 심리학적 움직임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 골든 W. 엘포드. 자, 여기까지 서문이고요. 제1부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존주의로. 카포, 죽음의 대리인. 이 책은 사실상 사건들이라기보다는 수백만이나 되는 죄수들이 수없이 겪어야 하였던 고통, 즉 인간적 체험에 관한 기술이다. 다시 말하면 강제 수용소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한 사람이 말을 해주는 강제 수용소의 내면사인 것이다.
이미 발표되고 충분히 묘사된 매우 끔찍한 기록이 아니고 가지각색의 조그만 고통에 관한 이야기며 강제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겪어야 했던 삶이 평범한 죄수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묘사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규모가 크고 유명한 수용소에서 발생했던 이야기가 아니며 대량 학살이 진실로 저질러졌던 소규모의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또한 위대한 영웅과 순교자의 죽음도 관리인으로 행세하고 특권을 누렸으며 유명한 죄수로 알려진 콰포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따라서 저명한 인사의 고난이 아니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시련 그리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다. 소매자락에 분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달지 못한 일반 죄수들은 가장 멸시받았다. 일반 죄수들은 먹지 못하여 굶주릴 때 카포들은 배를 두드리는 형편이었다. 실제에 있어서 많은 카포들은 그들 생애의 어느 때보다도 수용소에 있을 때 가장 영양 섭취를 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대체로 감시하는 병사들보다도 나치스의 친위대원보다도 더 죄수들에게 가혹했고 악질적이었다. 물론 그러한 카포들 역시 죄수들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성격은 그러한 모진 일에 적합하다는 평을 받은 자들이고 만약 그들에게 기대되었던 바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즉각 쫓겨나야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곧 나치스의 친위대원이나 감시병들을 닮아갔고 또한 친위대원 및 감시병들과 유사한 심리적 바탕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구계자란 수용소 생활에 그릇된 개념을 가지기 쉽다. 즉 감상과 연민의 정이 얽힌 개념을 지니기 쉽다는 것이다. 구계자는 죄수들 사이에 불붙는 생존을 위한 격렬한 투쟁에 관해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일의 끼니와 자기 자신을 위하고 친구를 위한 삶 자체를 위한 무자비한 투쟁이었다. 자, 그다음 수송, 죽음으로 가는 길. 이제 구체적으로 수송이란 경우를 예로서 들어보기로 하자. 수송은 수용소의 일정한 수의 죄수들을 다른 수용소로 이송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그러면 모두들 최종 목적지는 당연히 가스실이 될 것이라고 쉽게 추측을 했다. 병자나 일을 할 수 없는 연약자들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은 가스실과 화장터가 설치된 중앙의 대수용소로 옮겨지리라는 것이다. 이 선발 과정은 모든 죄수들 상호간 혹은 때를 지은 집단끼리의 제약 없는 싸움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다른 한 사람의 희생자가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친구를 희생자 명단에서 지우려고 아우성을 쳤다. 한 번에 몇 명의 포로가 수송되느냐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수송되는 죄수들은 한결같이 하나의 번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 채워지면 되었지 누가 수송되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다. 죄수들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될 즈음에는 그들의 증명서와 같은 사문서와 소지품은 일제히 압수되고 만다. 따라서 모든 죄수들은 가공적인 이름이나 직업을 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이름과 직업을 대기도 했다.
수용소 당국에서는 잡혀온 자들의 번호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번호들은 대개 문신으로 몸에 새겨지기도 했고 바지나 자켓 또는 코트의 어느 부위에 실로 꿰매기도 했다. 어느 감시인이 어떤 죄수를 문책코자 할 때는 번호를 슬쩍 보기만 했다. 결코 그 이름을 묻는 일이 없었다. 수송되기 직전의 죄수들을 지켜보자. 이와 같은 처지에서는 그 누구도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들을 고려해볼 여유나 욕망이 있을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은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친구들을 구해주자는 생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대신할 다른 죄수나 번호를 수송자 명단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카포들의 선발 과정은 음성적인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죄수들 가운데 가장 야만스러운 자들에게만 이 직책이 부여되었다. 물론 나치스 친위대의 책임 아래 카포들이 선발되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모든 죄수들 사이에 일종의 자기 선택적 과정이 언제나 행해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 수용소에서 저 수용소로 수년간 끌려다닌 끝에 삶을 위한 투쟁에서 도의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죄수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온갖 방법과 수단을 쓸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들 자신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잔혹한 폭력, 도둑질, 심지어는 친구까지도 팔아넘겼다. 천호신주라고 할까, 기적이라고 할까,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겠지만 천만다행히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소수의 우리들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마. 그다음 이 책의 목적과 내용. 강제 수용소에 관한 많은 사실적인 설명은 이미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사실이 인간 체험의 일부로서 연관될 때만이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이어질 문장에서 묘사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한 체험의 적나라한 모습이 될 것이다. 과거 수용소의 생활의 경험이 있었던 재소자들에게 있어서 이 글은 오늘날의 인식에 비추어 그들의 체험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번도 수용소 생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글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에 불과한 죄수들의 체험과 오늘날 지극히 삶에 적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무엇보다도 그들의 처지를 잘 알아주고 보살펴 주었으면 하는 시도에서 쓰여지게 될 것이다. 과거 죄수였던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경험에 관해 설명하고 싶지 않다.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에 대한 해명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이 과거 어떻게 느껴왔으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조리정연한 서술의 시도는 심리학이 어떤 과학적인 공평성을 요구하듯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재수였고 재수로서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필수적인 공평성을 지닐 수 있을까? 그러한 공평성은 외부에 있던 사람들에게 허용될 수 있으나 외부에 있던 사람은 참된 가치에 대한 어떠한 진술을 하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수용소 내에서 생활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의 판단은 객관적이 못될 수도 있다. 그의 평가는 전혀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결과는 불가피하다. 시도는 반드시 어떠한 편견도 피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러한 종류의 책이 가지는 참된 어려움인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매우 사사로운 체험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래 나는 이 책을 익명으로 다만 나의 재수 번호만을 사용하여 쓰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다 되었을 때 나는 익명으로 쓰여진 책을 출판하게 되면 그 가치의 반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용기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나는 자기 선정과 같은 기벽을 대단히 혐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글귀 하나라도 빠지는 것을 삼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책을 순수한 이론으로 승화시키려는 과업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두려고 한다. 이 책의 내용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연구 조사되었으며 우리들에게 철조망병이란 증후군으로 인식되었던 재수 생활의 심리학에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중의 정신병리학에 관한 지식을 넓혀준 데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은 우리에게 신경전과 같은 강제 수용소를 안겨주었던 것이다. 믿음을 상실하면 삶의 의지도 상실한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재수에 불과하였던 내 자신의 체험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내가 정신요법가로서 고용되지 않았으며 또는 최후의 몇 주간을 제외하고는 의사로서도 채용되지 않았던 점을 자랑으로 여기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의사인 나의 동료 몇 명은 매우 운이 좋았었다. 그들은 난방시설이 형편없기는 하였으나 응급구호실에서 휴지 조각을 잘라 붕대로 만드는 작업에 고용되었다. 그러나 나는 번호 119104였다. 나는 철로에서 땅을 파고 선로를 부설하는 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 번은 길 아래 하수도를 내느라고 혼자서 땅을 판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공을 세우게 되면 보상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일은 없었다. 1944년 크리스마스 직전이었다. 나는 소위 상여 배급표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노예처럼 팔려가 일을 해준 토건회사에서 발행한 것이었다. 원래 토건회사에서는 재수 한 사람당의 일당이 얼마 하고 정해진 가격에 따라 수용소 당국에 임금을 지불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 배급표 한 장에 회사 측에 50페니를 지불한다고 하는데 겨우 6개 필 담배, 그것도 한참 후에야 바꿀 수 있을 뿐이었다. 아니, 어떤 때는 배급표가 완전히 무효화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나는 12개 피의 담배와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배급표의 자랑스러운 소유주가 된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12개 피의 담배로 12그릇의 수프와 바꾸어 먹을 수 있고 12그릇의 수프는 종종 굶주림을 한동안 면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특권은 카포들에게만 확보되어 있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정한 양을 보장받고 있었다. 혹은 창고나 작업장의
이라는 죄수들만이 위험한 일을 하는 대가로 몇 개 피의 담배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면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최후의 며칠간만이라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담배를 피웠다. 따라서 동료인 제수가 담배를 피우는 양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곧 그가 버티고 나갈 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일단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삶의 의지는 좀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1시간 12분이 지났는데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도살장 아우슈비츠에 수용되다. 많은 제수들의 관찰과 체험의 결과로서 모아진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수용소 생활에 대한 재소자의 정신적 반응을 3단계로 나눌 수 있음이 분명해진다. 1단계는 입소 직후의 시기, 2단계는 수용소의 일상생활을 확립한 시기, 그리고 제3단계는 석방에 이은 유리된 시기이다. 제1단계를 특징짓는 징후는 충격이다. 일정한 상태 아래서 받는 충격은 죄수가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진행될 수도 있다. 나는 한 예로 내 자신이 수용소에 들어가기까지의 전후 상황을 들려주고자 한다. 한 착한에 80명씩 모두 1,500명이라는 죄수들이 며칠간의 밤과 낮을 두고 기차 여행을 했다. 모두들 개인 소유물로 겨우 몇 가지 남은 찌꺼기들을 넣은 진보다리 위에 누워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착한 나는 들어설 틈도 없었다. 겨우 창문의 가장 위쪽에만 약간의 공간이 있을 뿐이었다. 그 틈바구니로 10부연 잿빛의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모두들 기차가 군수공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거기서 강제로 동원된 노동자로서 고용되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아직 실레시아에 있는지 아니면 폴란드로 들어섰는지 전혀 캄캄이었다. 겁먹은 듯한 기적소리, 파멸로 이끌어질 운명의 짐, 비운의 군상들을 애도하며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기차는 덜커덩 하는 소리를 내며 옆 선로로 들어섰다. 분명히 커다란 역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다. 벼랑간 위쪽의 수심에 쌓였던 승객들 가운데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팻말이 있다. 아우슈비츠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우슈비츠, 온갖 공포의 대명사, 가스 처형실, 화장터, 대학살을 연상시키는 이름이었다. 멈출 듯 하면서 천천히 나아가는 기차. 마치 끔찍한 현실. 아우슈비츠의 제물이 될 승객들이 안쓰러운 듯 가능한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았다. 밝아오는 새벽빛 속에 거대한 수용소의 윤곽이 차츰 드러났다. 길게 뻗쳐있는 몇 겹의 철조망 담장, 감시탑, 그리고 10부연 새벽빛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목적지를 향해 쭉 뻗은 황량한 길을 따라 질질 끌려가고 있는 초라하고 누추한 인간들의 기다란 행렬. 그런가 하면 띄엄띄엄 고함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다. 지휘를 하는 소리겠지만 우리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의 상상은 사람들이 달랑달랑 매여 있는 교수대로 나래를 폈다. 전신에 소름이 쭉 끼쳤다. 그러나 이 정도는 괜찮은 편이었다. 우리들은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끔찍하고 엄청난 공포에 익숙해져야만 하였다. 결국 우리를 태운 기차는 역으로 들어섰다. 최초의 침묵은 악을 쓰듯 질러대는 구령에 산산조각이 났다.
우리들은 전 수용소 생활을 통하여 그와 같이 거칠고 날카로운 엄지의 고함 소리를 그때부터 수없이 되풀이하여 들어야만 했다. 그들의 고함 소리는 제물이 된 짐승의 마지막 비명과 흡사했다. 그러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 소리는 목에서 컥컥거리는 신 듯한, 마치 칼에 찔리고 또 찔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고함을 지르지 않으려고 애쓸 때 목구멍에서 울려오는 소리와 흡사했다. 착한의 문이 활짝 열렸다. 10명 정도의 죄수들이 우르르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빡빡 깎인 중머리였다. 그러나 그들의 안색은 영양이 좋아 보였다. 그들은 유럽 각 나라의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유머가 섞인 말들을 던지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그와 같은 말이 오히려 괴기하게 들린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처럼 나의 천성인 낙관주의. 낙관주의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매달렸다. 이 죄수들은 신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그리고 원기완성한 듯한 우스갯소리까지 하는구나. 이 세상 일을 그 누가 점칠 수 있겠는가. 어쩌면 나도 그들처럼 혜택받는 처지에 놓이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 집행유예의 환상. 정신의학에 있어서는 집행유예의 환상으로 알려진 어떤 상태가 있다.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형 집행 바로 직전에 어쩌면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환상을 갖게 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였다. 신라 같은 희망에 매달려 최후의 순간이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죄수들의 불그레한 뺨과 통통한 얼굴을 대하는 순간에 커다란 용기가 생겼다. 우리들은 그들이 특별히 선택된 인재들로서 수년간에 걸쳐 매일같이 이 역에 들어닥치는 새로운 이송자들을 책임지는 접대반인 줄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이 도착한 사람과 그 사람들의 짐을 책임졌다. 즉 희귀한 품목이나 밀수된 보석류도 죄수들의 짐과 함께 압수해 갔다. 아우슈비츠는 전쟁 후기의 몇 년간 유럽에서 가장 야릇한 곳이 되고 말았다. 금은, 백금, 다이아몬드와 같은 독특한 보물들이 커다란 창고는 물론 나치스 대원의 수중에도 그득했을 것이 틀림없었다. 1500명이나 되는 포로들은 가축우리와 같은 건물 안에 집어 넣어졌다. 기껏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그런가 하면 실내는 맨땅에 드러눕기는커녕 쭈그리고 앉아있을 만한 빈틈도 없었다. 5온스의 식빵 한 조각이 나흘간에 걸쳐 우리가 받은 유일한 식량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고참 죄수가 백금,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넥타이 핀을 두고 한 접대반의 반원과 흥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대부분의 이익은 술을 구입하는데 소비되었다. 즐거운 저녁 한때를 보내는데 필요한 양의 슈냅스를 구하는데 필요한 돈이 몇천 마르크나 되는지 지금의 나로서는 전혀 기억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장기간의 죄수들이 스냅스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 그들 자신을 마취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 누가 탓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수용소 안에는 친위들로부터 거의 무제한의 술을 공급받는 죄수들 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가스 처형실이나 화장터에 배속된 사람들이었고 언젠가는 새로 이송되어 온 사람들과
교체될 것이며 그들이 강화해 놓은 집행자의 역할을 물려받은 새 사람들에 의해 자기들이 제물로 변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들과 함께 수송되어 온 사람들 거의 모두가 자기는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것이며 만사는 잘 풀려나갈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었다. 우리는 이어질 장면의 뒤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기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며 뛰어들어온 접대원들은 우리들에게 짐을 놓아두고 밖으로 나가 두 줄로 들어설 것을 명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기 한 줄씩 서서는 친위대의 고급 장교 앞을 친위대의 고급 장교 앞을 지나면서 사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나는 매우 놀랍게도 나의 빵주머니를 코트 속에 감추는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내가 선 줄의 사람들은 한 명씩 한 명씩 그 장교의 앞을 지나갔다. 나는 장교가 나의 빵주머니를 발견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적어도 장교는 나를 땅바닥에 나가 떨어지도록 주먹을 휘두르게 되리라. 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지난번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장교와 가까워지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똑바로 세웠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빵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 잠시 후 나는 그와 얼굴을 마주보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는 키가 큰 편이었다. 훤칠한 것이 매끈한 그의 제복에 잘 어울렸다. 얼마나 대조적인 우리들인가. 나는 그와 반대로 오랜 여행 끝이라 꾀지지하고 초췌한 몰골이었다. 그런데 그는 왼손으로 오른손 팔굽을 받치듯 붙잡은 채 무심하고 편안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반쯤 지켜든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으로 매우 느릿하게 오른쪽 혹은 왼쪽을 가리키곤 했다. 그자의 손가락이 왼쪽을 훨씬 더 많이 가리켰으며 우리들 가운데 그 손가락이 까딱까딱 움직이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비운의 뜻을 조금이라도 눈치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제 나의 차례였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오른쪽으로 보내지는 것은 작업을 의미하고 왼쪽은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들은 특별한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라고 속삭여 주었다. 나는 운명이 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수없이 들어닥치게 될 순간들,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순간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의 빵주머니가 지닌 무게에 나는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나는 애써 똑바로 걸었다. 그 친위대 장교는 나의 아래 위를 훑어보며 망설이는 듯 보였다. 그러다가 그는 두 손을 나의 어깨 위에 얹었다. 나는 매끈하게 보이도록 부진 애를 써야 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오른쪽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어깨를 천천히 돌렸다. 그리하여 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다. 손가락의 깊은 뜻을 우리들은 그날 저녁에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최초의 선발이며 생존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하는 최초의 판결이었다. 이번에 수송된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이라고 할 90%는 죽음을 선고받은 셈이었다. 그들에 대한 선고는 몇 시간도 채 되기 전에 집행되었다. 왼쪽으로 가게 된 사람들은 역에서 곧장 화장터로 행진해 갔다. 그곳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건물의 문은 유럽의 몇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는 이름이 씌어져 있다는 것이다. 들어가기 직전에 모든 죄수들에게 한 조각의 비누가 나누어지고 그런 연유 나로서는 차마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묘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끔찍한 사건에 관한 많은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니까. 수송된
인원 가운데 구원을 받은 소수의 우리는 그날 저녁에야 진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나는 나의 동료이자 친구인 그가 어디로 간 것인가 하고 고참 주수에게 물었다. 그는 왼쪽으로 보내줬소? 그렇소.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저기서 그 친구를 볼 수 있을게요. 어디 말이오? 그는 한 손으로 몇백 야드 밖의 굴뚝을 가리켰다. 굴뚝에서는 폴란드의 잿빛 하늘로 불기둥과 같은 화염을 내뿜고 있었다. 화염은 곧 불길한 구름과 같은 연기로 화했다. 당신의 친구는 저기에서 두둥실 하늘나라로 떠가고 있어.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쉬운 말로 설명해 줄 때까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너진 환상. 지금 나는 이야기의 순서를 뒤바꿔 놓고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새벽녘의 기차역에서부터 수용소로 들어가 최초의 밤을 지내기까지 우리들은 기나긴 과정을 겪어야 했다. 탄알이 장전된 총을 든 친위대의 호위를 받으며 우리들은 역에서부터 뛰었다. 그리고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는 철조망을 가로지른 후 정화소에 도달하였다. 최초의 선발에서 통과한 우리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목욕이었다. 다시 집행유예의 환상은 확실해지는 것 같았다. 친위대의 대원들 역시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곧 그들이 호의적으로 대하는 이유를 알았다. 그들은 우리들이 손목에 차인 시계를 보고 좋은 말로 시계를 넘겨달라고 설득할 때까지는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굴었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소유물은 모조리 넘겨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비교적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시계를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가 더 멋지게 보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바로 그 가축 우리와 같은 건물에서 기다렸다. 이 건물은 소독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 대기실처럼 보였다. 친위대 대원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들은 담요를 펼쳐 들었으며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소지품, 시계와 보석들을 담요 안으로 던졌다.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순진한 죄수들이 있어서 결혼 반지나 메달 혹은 호신부와 같은 것은 가져도 좋으냐고 물었다. 그 결과 그곳에서 보조원으로 와 있던 보다 단련된 죄수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아직까지도 모든 물건이 압수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비밀을 한 고참 죄수에게 털어놓으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살구머니 다가가 코트 안쪽에 주머니에 있는 한 묶음의 원고를 손가락질하면서 말했다. 이것은 과학서적의 원고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압니다. 나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행운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정을 해보지 않을 수 없군요.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원고를 간직해야 합니다. 나의 일생 동안 기울인 심혈이 여기에 담겨 있답니다. 이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그는 이해하는 듯했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서 천천히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동정 어린 미소였고 그 다음에는 즐거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비웃듯 경멸에 찬 웃음으로 변했는가 했을 때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마디를 벼락같이 내뱉었다. 빌어먹을 새끼. 이 말은 수용소 생활을 거쳤던 재소자들에게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낱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단순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제1단계인 나의 심리학적 반응의 절정을 특징 짓는 행동을 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진 전생애의 말살이었다. 갑자기 함께 수용되어 온 사람들 가운데 조그만 동요가 일었다. 그들은 겁을 먹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서는 힘없이 수군덕거렸다. 다시 콕 목신 듯한 호령이 터졌다. 우리들은 주먹질과 함께 목욕탕의 탈의장과 같은 대기실로 밀려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 들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위대원 주위로 몰려갔다. 곧이어 그는 입을 열었다. 2분간의 여유를 주겠다. 내 시계로 시간을 잴 것이다. 이 2분 동안에 너희들은 입고 있는 옷들을 모조리 벗어가지고 있는 물건과 함께 선자리에 던져놓도록 하여야 한다. 신발과 혁대 혹은 멜빵과 탈장대 이외의 모든 것을 던지도록. 자, 시작. 상상할 수 없이 빠른 동작으로 사람들은 옷을 벗어 던졌다. 남은 시간이 짧아질수록 그들은 차차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들의 내의와 허리띠 그리고 구두끈을 어줍지 않게 마구 잡아 다녔다. 그러자 우리들의 귀에 첫 번째 채찍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가죽 채찍이 사정없이 벌거벗은 몸뚱이들 위로 떨어졌다. 그 다음 그들은 털을 깎기 위해서 우리들을 솥대처럼 다른 실내로 몰아넣었다. 우리들의 머리칼을 쳐낼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몸에 난 털이라는 털은 모조리 깎여야 했다. 그런 연휴에 샤워실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야 했다. 우리들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샤워실의 분무기에서 진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샤워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들은 벌거숭이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들은 이제 적나라한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는 솜털까지도 남지 않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들의 적나라한 실존뿐이었다. 여지껏 살아온 삶과 연결될 수 있는 물질로서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있겠는가? 나에게는 안경과 혁대만이 유일하게 남은 물건이었다. 그것도 후자는 나중에 빵과 바꾸어 먹어야 했다. 그런데 탈장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조그마한 소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저녁 우리들의 임시막사의 책임자인 고참 재수가 우리들을 맞아 일장의 환영사를 했다. 그 환영사에서 그는 탈장대 속에다 돈이나 기금속을 숨겨놓은 재수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자기 스스로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죽이겠다고 하면서 대들보를 손가락질까지 했다. 그리고 진실임을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고참인 그는 수용소의 규칙에 따라 그와 같은 권리를 위임받았노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신발에 얽힌 문제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다. 물론 우리들은 자기의 신발을 가져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셈이었다. 그러나 좀 반반하고 좋은 신발이라면 끝내 빼앗겨야 했다. 그 대신 발에도 맞지 않는 신발을 얻어 신어야 했다. 헌데 진정으로 곤욕을 치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기실에서 고참인 재수들의 호의적인 충고를 따른 것이 화근이었다. 고참 재수들이 시키는 대로 멋진 장화의 윗부분을 칼로 잘라내고 칼자국에 비누칠을 해서 파괴의 흔적을 없애려 한 것이다. 그런데 친위대 대원들은 그래주기를 기다렸다는 듯 행동했다. 그들은 모든 용의자들을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잠시 후 우리들은 채찍 휘두르는 소리와 고문에 못 이겨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들 몇 명이 가지고 있던 환상은 차례로 무너져 갔다. 그런 후 매우 엉뚱하게 우리들은 냉혹한 유머 감각에 지배되었다. 우리는 그토록 가소롭게도 벌거숭이 삶 밖에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샤워의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 자신과 서로 간에 농담을 주고받으며 받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어쨌든 분무기에서는 진짜 물이 샤하고 흘러내리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한 두세 페이지 정도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냉혹한 호기심. 이 야릇한 종류의 유머 외에도 우리를 사로잡은 또 다른 감각이 있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다. 나는 기이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런 종류의 호기심을 전에도 체험한 바가 있었다. 나의 삶은 등반 사고로 인해 한번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절대적인 순간에 단 하나의 느낌밖에 없었다. 호기심. 내가 이 위기에서 살아나느냐, 아니면 해골이 박살나느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상처를 입게 되느냐 하는 호기심이었다. 냉혹한 호기심은 아우슈비츠의 죄수들까지도 지배했다. 어느 정도 처해진 환경에서 마음을 초연하게 가질 수 있고 주위 환경을 일종의 객관성을 띤 시선으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했다. 이런 때 사람은 보호의 수단으로 이러한 상태의 마음가짐을 가꾸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하고 궁금하게 읽었다. 예를 들면 샤워에 젖은 완전히 벌거숭이 몸으로 늦가을의 소슬한 바람이 불어오는 문 밖에 서 있으면 어떤 결과가 될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우리들의 호기심은 놀라움으로 발전했다. 그 놀라움은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수용소에는 새로 이송되어 온 사람들에게서 많은 비슷한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의료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교과서는 거짓말투성이라는 사실이었다. 교과서 어딘가에는 사람이 일정한 시간 이상 잠자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이건 전혀 엉터리였다. 나도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없다고 확신한 적이 있었다. 즉 이런저런 것이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느니 또는 살 수 없다고 했었다. 아우슈비츠 첫날 밤 우리들은 줄줄이 만들어진 침대에서 잤다. 그 침대라는 것은 6.5피트의 폭이 8피트의 폭이 8피트의 판때기인데 그 위에 무려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잔 것이다. 그리고 9명에게 2장의 담요가 각기 배당되었다. 물론 우리들은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었으며 서로 몸을 꽉 붙이고 비비며 자야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잠자리가 약간의 득도 되었다. 날씨가 몹시 추웠던 것이다. 신발은 잠자리 갖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떡고물처럼 진흙이 묻은 신발을 몰래 가지고 들어와 베개 삼아 베고 잤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뼈만 남은 앙상한 팔을 베개 삼아 잠을 잤다. 그런데도 잠은 밀려들었고 우리들을 망각 속에 데려갔으며 몇 시간 동안이나마 온갖 고통과 시름을 잊게 해주었다. 이와 같이 비슷하게 놀라운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다. 나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사례를 얼마나 잘 견뎌냈는가 하는 점을 몇 가지 더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수용소에서 이를 닦을 수 없었고 심한 비타민 결핍증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잇몸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건강을 유지했다. 우리는 또 반년 동안 한 벌의 셔츠를 입고 다녀야 했는데 반년쯤 입으면 셔츠는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낡아버렸다. 그리고 얼어붙은 수도 파이프로 우리들은 세수는 고사하고 손 한번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흥리를 하다가 철가성을 입는데도 상처가 골마 터지는 법이 없었다. 또한 실내로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을 들 수 있다. 이 사람은 옆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그만 잠을 깨곤 했다. 이제 그는 동료의 몸 위에 엎어져서는 그 동료가 그의 귀와
몇 인치도 되지 않는 곳에서 코를 드르렁거리며 고는데도 깊은 잠속에 빠져 깨어나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만약 지금 그 누가 있어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도스토옙스키의 인간에 대한 평범한 정의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물어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적응했는가는 묻지 말아달라. 우리들의 심리학 연구는 아직 그토록 먼 곳에까지 이르지 못했고 죄수인 우리들 역시 그러한 문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심리학적인 반응의 제1단계에 놓여 있었다. 자, 오늘 마지막 단락입니다. 절망이 자살을 보류시킨다. 자살에 대한 생각은 매우 짧은 순간 일망정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의 소산이었으며 매일같이 그리고 시시각각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위기의식은 우리의 마음을 지그시 내리둘렀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 사실에 괴로움을 겪었다. 잠시 후에 언급될 내 개인의 확신감에서 수용소에 들어온 첫날 밤에 나는 결코 철조망에 몸을 던지는 짓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굳게 다짐을 했다. 철조망에 몸을 던진다는 말은 수용소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취하는 자살 방법을 일컫는 관용구인데 고압 전기가 흐르는 담장에 손만 갖다 대도 의도하는 자살을 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와 같은 결심을 내리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일반적인 재소자에게 있어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모든 가능한 기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자살은 거의 의미가 없었다. 재수는 모든 선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았고 그와 같은 확률에서 어떠한 보장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우슈비츠의 재수들은 제1단계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불과 최초의 며칠을 보낸 후에는 가스 처형시까지도 그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결국 모든 충격은 그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행동을 보류케 만드는 것이다. 자, 오늘 오디오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꽤 많이 읽었네요. 어떻게 좀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디오북이 제 목소리가 어땠는지. 근데 내용이 굉장히 무겁죠. 무겁고 심각하고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하는 신기한 게 아니고 믿기지 않은 일을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디오북을 해봤는데요. 보고 반응이 좋으면 오디오북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번 촬영 밥을 먹을 건데요. 밥을 먹고 책을 좀 더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어찌됐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